자, 그러면 지역사 자료를 이제 볼게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제 지역사 관련된 내용인데, 지역사 관련돼 갖고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그래서 향토사는 자기 중심의 어떤 입장에서 이제 낸 거고, 문제점이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기 지역의 정통이나 고유성 강조는 객관적 역사 인식이 어렵다. 자기 미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있고요. 이 향토사는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92년도에 기출예제는 나왔던 거예요. 예, 요번에 이제, 좀 더, 단점, 유의점, 이렇게 해갖고 나왔던 거고요. 지방사는 이제, 중앙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지역사는 요 항토사, 지방사의 문제점을, 둘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지역사예요. 예, 그래서 지역사에는 여기 지역사는 좀 큰 범위의 지역사고, 여기에선 지역사 범위 안에 작은 범위의 지역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점은 역사 일반의 관점과 동일하게 차별성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역사나 통사나 그게 그거고,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의 정책 수단을 이용했다. 그래서 예전에 지역이라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 시대 때 보통 자기가 영향력을 미친 국가들이나 아니면 식민지들 지역사 연구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뭐 중국의 역사도 지역사가 되는 거야. 일본의 역사도 지역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데, 요번에 이제 그 지역에 관련돼서 논쟁이 됐던 게 있어요. 이건 좀 약간 다른 건데, 저기 독립운동 있죠? 무장독립투쟁론? 거기 사료에 보면 두 개 지역을 쓰시오라는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 원문에는 뭐 어떻게 나왔냐면 아중이란 말이 있는데, 이 아중은 그 당시 러시아하고 중국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와 중국은 지역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만주와 연해주가 되지 않냐. 맥락은 맞는 것 같아요. 맥락은. 근데 지역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특정한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역도 있지만 국가 단위의 지역도 있어요. 예. 그 지리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그걸 또 지역이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다만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연해주와 만주도 맞게 해줄지. 자, 하여튼 이 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역 있죠?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어떤 국가 단위도 지역을 본다. 인도도 지역을 보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지역을 보고 등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 그 외에도 지역사에서는 이제 그 범위 설정 기준, 지역을 어떻게 기준할 것이냐. 그래서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하고, 그 다음에 경제권, 고통권, 생활권에 분류할 수도 있고요. 문화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사를 연구할 때 자료 성격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있죠. 뭐 역사서나 국가가 발행하는 문서, 읍지조, 고지도, 현장 자료, 기타 등등 있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객관식 때 이 읍지조가 있어요. 읍지조. 예. 그래서 되게 조선시대 때는 읍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그 진간체제 아시죠? 진간체제의 방어 거점이 뭐냐면 읍성이에요. 읍성. 그래서 되게 고조시대 때는 산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어하잖아요. 근데 그 조선시대 때는 읍성을 기준으로 해. 읍성이라는 것은 산성과 달리 일종의 나성이죠. 거주지를 보호하는 군용도 있어. 군사적 기능뿐만 아니라 거주지 자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요. 예,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읍지를 왜 만들었냐? 목적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조선시대 왜 읍지를 왜 만들었겠어요? 군사적 목적을 만든 거야. 읍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군사적인 어떤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읍지를 만든. 그러니까 당연히 읍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읍지를 만들겠죠. 예. 자, 하여튼 이때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건 지지죠. 지도가 아니라. 대표적인 게 이제 세종시로 지지, 신진 동국정시설람, 택리지 등등 있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게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한국사라든지 역경과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어.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분석할 때 항상 예문 부분도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번에 아마존 미수 있죠? 이것도 예전에 공 몇 년도인가 거기에 잠깐 예문에 언급돼 있었어요. 아주 잘 보시면. 예, 그 놓친 분도 있는데, 그거 뭐냐면 잘 읽어보신 분들은, 풀었어. 예, 요번에, 작년에 이제 5대 합격자 분 중에 인천 합격자 분이 그 발표사를 했는데, 거기 자기가 아마존을 왜 썼냐면, 그 예문에 예전에 기출 예문에 잠깐 언급된 거 기억나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예문 자체 하나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언급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활용 방법과 유용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소설 부분도 이제 있는데, 유용한 점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다음 유의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4가지 정도. 예. 그래갖고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파란 책. 그래서 역사 소설도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아마 16년도에 나왔어요. 16년 나왔고, 07년인가 08년도에 한번 나왔어. 2번 나왔거든. 유의점 관련돼서. 예, 활용점도 한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자료인데, 영상자료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때 이제 주의할 점 해가지고 한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거 주의점 보시면 되고, 박물관 학습 같은 게 현장 수업과 연결시켜서 한번 예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 학습할 때 예전에 나온 게 뭐냐면 현장 학습과 관련되고 그 역사 그 현장 학습 수업 계획 같은 거 나왔어. 그래서 이 수업 계획과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고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현장 학습 의의 있죠?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14년 기출문제. 그래서 여기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역사 교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녹색체 기준에서 역사 교재를 이제 볼게요. 일단, 자,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여기 이제 그 교재 개념부터 의미, 분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앞부분은 쭉 보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쭉쭉 넘어가고, 뭐가 이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냐면, 요게 나왔어요. 요게. 몇 페이지 보시냐면, 역사교재 종류에서 132페이지 보세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언급된 부분인데, 자, 역사교재 종류에 보면 거기 나오죠. 경험교재, 그 다음에 체험교재, 자유교재, 설명교재 4가지 있는데, 요 4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자, 역사교재에서 이제 처음 해보는 게 경험교재예요. 자, 경험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감이죠. 오감을 통해서 촉각, 시각, 이런 청각 등등을 해서 역사 사실을 인식하는 교재를 말해요. 이 정의가. 그래서 이제 그 자원인사라는 게 있어요. 자원인사. 자원인사라는 건 뭐냐면 잠깐만요. 이게 이 위에 또 내가 빼먹었네. 이게 2번째고 그 위에가 이제 체험교재가 있네. 이게 첫 번째인데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자, 2번째 경험문제 자원인사라는 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 이제 어떤 유적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복궁 그 다음에 창덕궁 가면 그 설명 가이드가 있죠. 그 건물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원인사도 경험교재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달할 때 되게 뭘로 해요? 목소리도 하잖아. 자, 그래서 오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청각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때 경험교재 성격이 뜬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체험을 보거나 전해들음으로써 학습할 때 그 체험 내용이 꼭 경험교재다. 예. 그리고 관찰이나 경학, 조사를 할 때도 그 대상이 경험문제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신청할 때도 일종의 뭐예요? 경험교재죠. 제가 이제 그 도큐멘터리 전쟁사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요번에 아이만 반인류 범죄 요거도 나왔어. 어디 나왔냐? 2차 세계대전 인물 탐구에 나온 거야. 그럼 도큐멘터리 전쟁사도 이게 뭐가 되겠어요? 경험교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거. 이건 다 경험교재.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자, 이 앞에 이제 나와서 이제 제가 빼먹은 체험교재 넘어가죠. 체험교재는 학습자가 직접 자기가 경험에서 이루어질 때 이제 체험교재야. 우리가 이제 농활이라고 하죠. 보통 농촌 활동할 때 거기에 참여할 때 농촌 생활을 할 수 있고, 역사교육 같은 것도 이거 나타나요.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 구석기 박물관 있어요. 전국에 가보면. 그래서 그 항상 구석기 그 박물관에 뭘 하냐면 행사를 내. 구석기 체험의 날. 그래갖고 자기가 구석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돌도끼 그 주먹도끼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깎아가지고 그래서 구석기들이 어떻게 또 밥을 먹었을까? 그래갖고 직접 이제 구석기인들의 방식으로 고기도 굽고 그래서 먹고 그렇게 하는 그게 있어. 이게 이제 뭐겠어요? 체험 교재죠. 이런 게. 그래서 원시인의 체험 행사를 통해서 선사시대 생활 모습을 알게 된다든지 도자기 제작 행사를 통해서 도자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것도 이제 체험 교재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 자료 규제죠. 자료 규제. 자, 자료 규제는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을 다른 사람들 표현하거나 정리한 거다. 현상을 다른 사람이 표현하거나 정리하는 걸 자료 규제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학습 자료들 있죠. 학습 자료들. 학습지. 그래갖고 이걸 그 사회과 교육에는 3차 자료라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도 뭐 그 말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물, 모형, 사진, 그림, 지도, 그래프, 통계, 연표도 다 뭐죠? 자료 규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는 서브노트, 그 다음에 뭐 등등 국수형 교재 다 뭐예요? 자료 규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요번 서브노트 제가 이제 2개 공유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경남 서브노트나 16년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요번에도 이제 19년도에 합격하신 서브노트, 그러니까 경기도 합격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서브노트를 제가 이제 뭔가 좀 받아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 네,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좀 실패했어. 그래서 그분이 올려놨다가 그냥 내려달라고 그냥 내려줬거든요. 예. 근데 제가 파일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게시는 못해요. 예.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그거는요. 진짜 좋긴 좋아요. 되게 좋은 자료 같다 보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료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야지. 설명 규제가 있어. 설명 규제. 자, 그래서 설명 규제는 이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개념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교재인데, 되게 논문 같은 것들이 아니면 교과서 있죠. 역사 사전 이런 것들 다 설명 규제야.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체험 교재는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 이게 체험 교재고, 경험 교재는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얻는 거. 그 다음에 자료 규제는 어떤 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학습 자료. 그래서 네 번째는 좀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 논문이라든지 역사사전이나 그 다음에 교과서나 이런 것도 다 설명 규제에 속한다. 그래서 분류 방식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이제 교재 종류도 자료 형태의 분류 방법도 있고, 출처와 형식이 나누고, 그 다음에 사물 또는 형상에 따라 있는데, 이 자료 형태 여기 잘 적어놨네. 예. 요거는 볼 필요 없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저께 그 합격자 발표사 될 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찍어준 것만 봐도 되냐고. 좀 확답을 못 드리겠어. 예. 그냥 요게 나올 거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건 선택의 문제죠, 여러분들.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외에도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형성평가에는 다 실어놨어요. 예. 그래서 그거 풀면서 자기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택과 집중 강조하는 거는 좀 약간 시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좀 제외시킨 거예요, 제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 해볼게요. 역사교과서. 자, 역사교과서는 이제, 파란 책에 있고 또 녹색 책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파란 책이 원전이니까, 원판이니까 파란 책을 좀 보고 넘어가서 녹색 책 보죠. 파란 책 몇 페이지 보시면 145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교과서가 있죠. 네, 똑같은 거죠. 역사 교과서. 자, 네, 교과서는 이제 교과서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구조화된 교수학습의 활동의 기본 도서를 말한다. 이게 일종의 이제 뭐 교과서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교과서가 다른 학습 논문이나 대중 도서 등과 다른 점은 바로 국가적 무슨 교육과정? 정한 교육과정.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였어. 교과서는 다 교육과정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과서 포함되어 있는 단원이나 성취 문제가 성취 목표가 이미 제시되어 있어. 교과서 집필자의 생각하는 개별적인 구성 원리가 반영된 여지가 매우 적다.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가 이제 예전에 7차 교육과정과는 중단원 있죠. 중단원까지 다 설정돼 있어. 성취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써야 돼. 근데 최근에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좀 집필자의 허용을 좀 한다고 해서 중단원에서 대단원 까지만 했어. 그러니까 중단원과 서단원은 자기가 하고 대단원은 이제 국가 수준에서 이제 정해놓은 거야. 그만큼 집필자의 자율성이 어떻게 될까? 그만큼 증대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 비판도 있어요. 대단원은 왜 정해놓냐?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7차 교육과정 이렇게 부분이니까 이렇게 있고. 자, 더구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성취할 학습 목표와 기능보다도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까닭에 교과서 내용도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을 위주로 기본적 역사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쭉 건너뛰어서 마지막 단락을 좀 보면, 자, 교육과정 하나의 주제를 왜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안내함으로써 역사 지식만이 아니라 기능과 태도를 학습 목표와 함께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내용 중심에서 뭐냐, 기능 태도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죠. 교육과정 궁극적으로 교과서에 다양한 역사 지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건과 역사주의의 상반된 해석을 통해서 학생들 역사적 사고 및 역사의식을 자고가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역사학습 목표는 오히려 뭐 창의적인 역사 교사의 교과서 제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등등 있고, 자, 이제 교과서에 대한 역사가 나와. 우리나라 교과서 반응 체제들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남색책에 오히려 더 자세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일단 읽어보죠. 우리나라 교과서 반응 체제를 보면 국사의 경우에는 1974년부터 국정교과서 바뀐 이후 현재까지 일종 도서만 이름만 달리한 채 국가가 발행한 단일 교과서가 보급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 1종이나 2종은 이거는 좀 예전의 책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차 교육제도 후반 때부터 1종 국정을, 그 다음에 검정은 2종이 됐죠. 근데 아마 이거 쓸 당시에는 6차 교육과정 정도 해갖고 쓴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름만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러다가 이제 7차 교육과정, 이게 여기까지가 6차고, 7차 교육과정부터 이제 국정, 검정이라고 이름 바뀌었죠. 예, 여기가 쓸 때가 이제 6차고. 자, 그리고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가 검정체제로 바뀌고, 그렇지만, 요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어.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단원이 구성되므로 교과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원래 검정체제는 좀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검정을 했는데 이게 안 됐죠. 왜? 교육과정에서 단원이 어디에서 다 국가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중단호까지. 그래서 내용이 대동소이해. 요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현행 검정체제 문제점. 그래서 요게 이제 05년 기출문이 나왔던 거예요. 05년 문제 기출에. 자, 국정교과서 정책은 요거부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국정교과서의 문제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 답안을 구성할 때는 기본서에 입각해 써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획일적인 역사의식을 지식을 주입할 위험성 때문에 학계와 교육에 비판을 받았다. 네,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국가가 편찬한 국사교과서 내용이 교실에 다뤄야 할 역사 지식의 전부로 받아들여 주체적인 민족의식 함량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역사의 왜곡의식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전에 7차 교육과정 때 이제 국정교과서 비판 내용인데, 3차 교육과정에서 그때 내용을 비판하시고, 할 때 국정교과서 비판을 이것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전자교과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지금 현행 교과서의 어떤 문제점, 문제점과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문제점과 개선하는 방향.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이제 보면요. 문제점과 개선하는 방향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게 문제점을 지적한 게, 역사 교과서 단원 구성 및 서술은 대체적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통사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감정이나 판단의 요소가 배제된 채 지극히 무미건조하고 간결한 기술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예, 첫 번째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중학교 거쳐서 반복적인 통사를 접한 학생들은 역사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쉽고 그나마 그 시간적 제약 때문에 피상적인 설명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 문제점을 이제 뭐냐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요 뒤에 있어요. 개선 방안. 그래서 학년에 따라 주제별 혹은 시대별에 따라서 깊게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학생 자신의 역사 이해를 확립하고 역사 학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무슨 자료가 많아야 된다? 탐구 자료와 학습까지를 교과서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요 두 번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죠. 예. 또한 역사 교과서는 체계적 역사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주체의 역사 태도와 관점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앞에 있었던 문제점 중에 국정교과서 비판 중에 뭐와 연결돼 있죠? 이거는 그 앞에 부분에 이제 뭐냐면 획일적인 어떤 지식 요거와 관련돼 있죠? 요거의 문제점을 뭐냐면 여기에서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는 앞부분하고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를 위해서는 자, 학생들이 역사 주제와 문제, 시대와 인물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습활동 포함시키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의 표현 방식도 지식 제시형, 지식 나열형을 탈피해서 문학적 언어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앞부분에 뭐죠? 무미건조한 표현 방식죠? 요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요거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역사교과서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 하나가 뭐냐면 무미건조하다. 자, 무미건조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다양한 문학적 언어 표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방법.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내러티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너무 피상적인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해결에서는 어떻게? 주제별, 시대별로 깊게 해야 된다. 주제별. 자, 시대별로 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는 탐구자료와 학습과정을 이용해야 된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여기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앞부분과 연결돼서 이제 보면, 여기에 역사교과서가 뭐야?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하죠. 해석의 다양한.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가 제시했어요? 자, 여기는 그 역사교과서가 체계적이고 역사시에 전달한 주체적 역사학습 태도를 관점을 배우는 데 기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학생들이 역사적 문제와 주제, 그 시대의 문제에 수해석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포함시키는 효과적이다.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역사교과서는 내용은 수업에 다룰 최소한 기본적 지식이라거나 학습의 역사지식에 전부를 다룰 수 있는 절대 수업 도구라는 인식을 탈피해야 된다. 이걸 이제 뭘까? 성정적 교과서관. 왜 성전이라는 건 뭐야? 뭐냐면 코란이나 불경처럼 절대적인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신에 도구적 교과서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과서는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설명하고 학생들에 주입할 절대적인 어떤 수업 도구가 아니라 어떤 것다 학습 안내서 기능을 해야 된다. 자,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가 역사 지식 나열 비치는 게 아니라 학생 탐구 학습에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파, 지도, 사료, 탐구 문제 등 학습 보조자료 활동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가 이제 절대적 수업 도구가 아니라 도구 교과서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교사는 자신의 수업 목적에 따라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개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해야 된다. 예. 자,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그 절대적 교과서관에 대한 개선 방향이죠. 두 가지 이렇게 해두세요. 자, 무엇보다 역사 교과서 활용에 또 이제 문제점이 있죠. 가장 어려운 점은 교과서 담고 있는 많은 사실, 개념, 해석, 평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다. 그래서 교사가 정해진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전부 다루기 힘들지만 교과서 지식만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역사 수업도 그 한계가 있다. 사실 교과서 지식은 그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 시대나 지역 혹은 주제에 관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미흡하다. 자, 이런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뭐냐면 교과서 단원 그 내용이 성격에 따라 일부는 다소 개괄적으로 다루고 또는 심화해서 다루고 강조하는 부분은 접근 방식이 있다. 더 나아가 교사가 치밀한 준비하라 교과서 단원과 그 내용을 완전하게 재구성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이 있죠. 너무 내용이 많고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개괄적으로 또는 심화해서 가르치거나 또는 교사가 아예 이제 뭐냐면 통째로 재편집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면 대체 5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로는 몸이 건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언어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 피상적인 섭렵을 하기 위해서 주제별, 시대별로 깊게 접근하고 탐구학습과 학습과정을 늘려야 되고 주체적인 어떤 역사학습 태도를 배양하고 그 다음에 4가지 또 여기는 절대적 교과서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학생 탐구, 역사 탐구에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파, 지도, 사료, 탐구 문제를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수업 목적에 따라서 교과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등등. 그 다음에 또 교과서 담고 있는 많은 사실 개념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첫 번째는 개괄적으로 다루거나 심화하는 방법이나 교사가 준비하여서 그 교과서 단원이나 그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법 등등 5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 방안도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교과서 나오면.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녹색책에 있는 내용은 뭐 되게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뭐 교과서의 성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 있는데 교과서의 성격은 이제 뭐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냥 쭉 읽어보시고 교과의 특성도 뭐 그냥 넘어가는데 그 앞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 어디를 보냐면 136페이지 잠깐 좀 보세요. 자, 136페이지를 왜 제가 이제 펴라고 하냐면 이게 뭐냐면 교과서의 역사야. 교과서 편찬의 역사. 네. 이부터 해서 쭉 뭐냐면 여기까지 교과서 편찬의 역사야. 언제까지? 이게 지금 2007년도 2월달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이죠. 아마 이제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 07년 개정 교육과정 요거와 이제 관련돼 가지고 때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 예. 그래서 제가 표로 해갖고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 다 들어가 있어. 요 표에.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 편찬과 발행이에요. 제 생각에 여기에서 이제 나올 것 같아. 자, 이 교과서 제도는 누가 교과서를 발행하고 교과서의 구성 요건을 무엇이며 어떻게 공급하는지 따라서 법률과 간행에 따라서 절차가 정해져 있죠. 우리는 법률에 따라서 교과서 발행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요 기준에 따라서 3가지 기준, 교과서 주체, 그 다음에 발행 주체, 구성 요건, 그 다음에 절차와 요건 이거에 따라서 몇 가지 기준을 나눌 수 있냐면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자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외워두셔야죠.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게 국정제야. 자, 국정제는 교과서의 발행권과 공급권을 국가나 국가기관에 갖고 구성 요건도 국가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국정제야. 이런 것들이
두 번째는 검정제야. 검정제는 뭐냐면 민간 출판사 교과서를 발행을 공급하지만 교과서 구성 요건은 국가나 국가기관에 의해서 미리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것만 통과시키는 교과서 제도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이제 국사나 그 다음에 세계사나 다 이게 뭐예요? 한국사나 검정제죠. 그래서 검정제 안에서 교과서는 집필자가 멋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되게 보면 실제교육과정 중단원 성취 수준이나 기준을 맞춰야 되고 실제교육과정 개정은 대단원 다 국가 수준에서 다 결정을 해줘.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좀 뭐냐면 그 기준에 만약에 그 기준 넘어가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발행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검정제 교과서는 어디 많이 쓰냐면 국어, 국사, 한국사, 역사, 사회과목 좀 인연과 가치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인연과 가치가 안 들어가는 좀 탈가치적인 교과가 있죠. 대표적인 게 영어, 수학, 뭐 과학 이런 데에서는 검정제 잘 안 쓰고 뭘 쓰냐면 이거 인정제 써요. 인정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교과서 그 담당 업무를 했는데 되게 음악이나 미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영어는 검정제 교과서가 별로 없더라고. 다 보면 인정제야. 왜 인정제일 수밖에 없지. 이거는 뭐 그 안에 뭐 가치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근데 검정제를 하면 국어나 도덕이나 그 다음에 사회 이런 거는 가치 판단에 들어갔으면 그냥 국가 통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검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교과서 발행과 공급, 내용 구성을 다 민간이 담당해. 다만 마지막에 국가나 공공기관에 심사를 내서 통과한 교과서만 교과서 사용을. 그러니까 여기 국사교과서처럼 뭐 중단어 설정, 성취 수준이 어떻고 대단어 성취 수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이제 만들어. 그래서 국가가 보기에 대충 크게 무리가 없으면 그냥 통과시키는 거야. 뭐 과학교과서도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그러면 다 통과시키는 거. 과학교과서에 뭐 총 만드는 법, 폭탄 만드는 법 그런 법이 없으면 그냥 통과시키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인정제야. 그래서 그 인정제 교과서가 좀 많이 쓰여.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보면 인정제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맞으면 문교부에서 통과시킨 거 이제 교과 쓰는 거죠. 자, 자유발행제는 뭐냐면 아예 그냥 일반 도서 마찬가지로 교과서 발행이나 국가 내용 구성을 통과도 다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거야. 이건 어디에서 하냐면 유럽에서 주세요. 유럽에서 그냥 자기 이제 일반 도서처럼 교과서를 만들고 국가 심의도 안 거쳐. 그냥 통과시켜버려. 그게 자유발행제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가지 형태라도 결국엔 다 국가사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야. 통제가 약하냐 강하냐 뿐이지.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모든 교과서는 다 구성적이야. 이건 뭐야?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도 중요시겠지만 어슈비 리의 논쟁처럼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뭐도 필요하다? 외재적 가치도 있고 그게 외재적 가치에 반영된다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필요해. 사회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국가사회적 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자유발행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신나치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 시트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해요. 만약에 그러면 이걸 이제 유포시켜갖고 이제 교과서를 이제 수독하면 물론 다른 학교에서는 채택을 안 하겠지만 정상적인 학교에서는 근데 국가가 딱 정부가 보기에 이게 안 되겠다면 그 법원의 시정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버려. 아예 발행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유발행제도 자유롭게 맡긴다고 하지만 그 선 있죠. 그 선을 넘어가면 통제를 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쭉 이제 교과서 역사가 쭉 나와요. 보면 자, 우리나라 이후에 이제 교과서 제도는 교수 용어기와 1차 교육과정, 2차까지는 아까처럼 말했죠. 국정과 검정을 병행했고요. 그 다음에 3차 교육과정부터 뭘 했죠? 국정제도 개편됐죠. 그리고 이제 3차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 국사와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국정도서였으며 고등학교 세계사는 검정도서지만 실제로 국정밖에 안 됐죠. 왜? 한종류만 됐거든요.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국정교과서 종수는 다양하지 못한 내용의 수준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학생들의 그 사고를 증진시키는 데 지장을 준다는 비판하니까
그 1979년 3차 교육과정 개정 때 이 국정과 검정 이름을 바꿔버렸어. 국정은 뭘로? 1종으로. 그다음 검정을 2종으로. 그래서 이게 몇 차까지 갔냐면 6차 교육과정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2종 도서는 기존의 검정 교과서와 같은 성격이지만 1종 도서는 발행과 공급은 국가기관이 담당하되 연구와 개발은 전문 연구기관이 담당하여 연구 개발용 도서로 통했다. 이때 전문 연구기관은 어디냐면 국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편위에서 담당을 해. 근데 실제 국편위는 국가 독립된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부 예산 받고 인사권 누가 가지고 있죠? 국가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 국가기관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일종 도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의 장점을 모아놓은 교과서라고 했다. 그렇지만 여기 한계가 있죠. 이 일종 도서의 한계가. 포명한 건 그렇지만 기존의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다 장점 모아놨다. 그렇지만 실제 발행권과 공급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국편이라는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고 실제 교과서 구성 요건은 다 누가 정한 거죠? 국가가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일종 도서는 실질적으로 뭐다? 국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국정제. 자, 그래서 일종 도서를 발행한 교과서에 대해 여전히 국정교과서라고 부르면서 구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2차 때는 뭘로 한원된 거예요? 국정과 검정. 그래서 국정은 1종이었는데 이걸 한원하고 검정은 2종이었는데 명칭 한원하죠. 예. 그래갖고 했다는 거. 그래서 약간 교육 학교에 가보시는 뭐 교육부 활동을 보면 뻔한 건데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는 그냥 방학 때 끝나고 나서 교직원끼리 놀러 가는 게 있었어. 그냥 놀러 가는 거 놀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꼭 연수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언제 그 순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이름만 바꾸는데 실제로는 실상은 똑같아요. 예, 실상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보면 1979년 이제 교과서 제도가 개편되면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도 일종 도서 발행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모든 교과서 국정이 되었다. 그리고 1982년 12월 개정된 교시에 제4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2종 도서, 검정 도서죠. 그리고 국사교과서 세계사를 포함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여기서 1종 도서에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가 뭐 사회교과서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다음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검정, 3차 교육과정 이후에 여러 종의 사회교과서 등장했다 등등. 그렇지만 국사교육은 여전히 국정제를 유지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게 왜 국정제를 유지하고 있다 해가지고 등등 있는데 여기는 이제 노무현 때니까 아직까지는 뭐냐면 뭐라 할까요? 국정제가 좀 유의할 때요. 이제 뒤에는 개정 때부터 뭘로 바뀐 거죠? 검정제로. 그래서 제가 도표 만든 거 보시고 이걸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뭐냐면 국정교과서 또 비판들이 쭉 나와요. 예, 여기 보면 자, 국정으로 발행된 국사교과서는 여러 측면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사교과서는 학생들 다양한 역사 인식을 막는다. 이거 파란책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죠.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역사 인식은 이 공식 역사관이 되면서 학생의 특정한 역사관만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고, 세 번째 문제점은 국사교과서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거나 정부의 홍보를 이용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요게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점. 파란책에 있는 내용 있죠? 요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요한 거. 대표적인 박근혜 때죠. 박근혜가 이제 근현대사를 좀 뜯어고치려고 했잖아. 예. 그래서 7차 교육과정 때 개정 때 박근혜식의 15년 개정 교육과정 국사책 교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 연수를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반찬도 많고 밥도 맛있게 먹고 왔는데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제 연구관이 왔던 여자분인데 국사교과서의 장점에 대해서 막 설명하더라고. 애들의 어떤 뭐냐면 합리적 의식을 키울 수 있고 막 하는데 당연히 교사들 입장부터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그냥 비난성 반응을 막 쏟아져.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요번에 완전히 그게 이제 개정교과서가 다 바뀌어갖고 18년 개정 넘어갔잖아요. 그 연구관이 지금 장학사인가? 장학사분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잘 궁금해.
또 와가지고 또 연수시킨다면서 요번 정권의 뭐냐면 교육과정 15년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의 장점을 역설하겠죠 또. 예, 항상 그 담당 선생 장학관이니까 이것도 보면 근데 자 하여튼 세 가지 이제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에 따라 실제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건 좀 뒤 얘기지만 모든 교과서가 이제 검정제가 바뀌었다. 지금 다 검정제가 바뀌죠? 이건 예전 이제 노무현 때니까 한국문화사, 동아시아사, 세계 역사에 심화 선택과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이 세계 역사 이해 요거니까 07년 개정교육과정.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료예요. 사료. 이 사료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사료가 이제 나오는데 파란 책에 있는 사료 부분은 좀 약간 뭐랄까 그냥 좀 내용이 빈약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앞부분을 각자 읽어보시고 몇 페이지면 152페이지 좀 넘어가세요. 152페이지. 자, 152페이지에 보면 거기 사료학습의 유형점이 나와. 유형점. 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있죠?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뭐 첫째, 둘째, 셋째는. 자, 사료학습의 유형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 학생들과 하여금 사실과 견해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과거의 사료 속에 기술된 내용과 이후의 역사에 해석된 내용을 구분하고 다른 동시대의 자료와 비교를 통해서 사료에 기술된 내용에도 왜곡이나 거짓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 임진왜란은 그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잘못된 야망에 의해서 불러일으킨 전쟁이었다. 여기 기술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건 팩트죠. 팩트예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잘못된 야망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우리는 공감하지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견해인 거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료 분석이 필요한 거야. 이걸 예. 그리고 사료에 있더라도 그게 이제 뭐냐면 100% 팩트는 아니죠. 왜곡된 게 있잖아. 거기도 또 역사가의 어떤 기록자의 어떤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의 자료를 비교해야지. 이걸 뭐라고 하죠? 교차 분석.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왜곡과 거짓인 걸 인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학생들하고는 사실과 견해를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대 자료를 통해서 왜곡과 거짓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 이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 증거가 부족하면 과거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역사는 계속 다시 쓰여지면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역사적 자료가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진술이라는 것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일 뿐이지 후대에 새로운 사실이나 유문이 나오면 또 수정되고 그리고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예. 그래서 학생들은 스스로 사료를 통해서 해석 작업에 참여하면서 역사 지식의 생성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료는 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 과정을 보는 거야. 그래서 증거가 부족하면 과거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다시 쓰여질 수 있다. 그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정리석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한국사 할 때 좀 얘기하고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여기 있고 세 번째로는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사료들은 과거에 대한 질문을 자극하고 해답을 제공해 준데 안다. 제공해 준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역사자를 직접 접하고 다루고 있는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료 역사에 대해 의문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을 알 수 있고 역사가들에 의해 교과서 기술 내용도 바로 사료에 기초한 걸 알 수 있다 등등.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사료학습 유용점 쓰라고 하면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색책 넘어가죠. 녹색책. 자, 녹색은 이제 보면 되게 이제 많아요. 여기 녹색책 내용을 보면 요번에는 예, 녹색책 내용에서 하는데 뭐 사료의 성격, 그 다음에 뭐 사료의 출처, 그 다음에 사료의 활용,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크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료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료를 이제 이용할 때 그 사료의 본질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요 앞부분은 이제 각자 보시고 뒷장에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사료 성격의 두 번째 단락 거기 14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자, 앞에 부분은 뭐냐면 랑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랑케가 이제 사료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사료 속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담아있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료 자체의 내용에 비판하고 있죠. 랑케가 말하는 대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담기보다는 뭐죠? 편집하고 해석한 거야. 물론 사료가 거짓말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을 말한 것도 있어. 되게 거짓말보다 이 사실에서 이제 왜곡이 나는데 거짓말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 중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짜집기 하는 거야. 이걸 뭐냐면 왜곡이라고 하죠. 보통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편집해갖고 보여주는 거야. 네, 이런 게. 그래서 이 때문에 사료라는 것은 의식적인 무의식 아니거나 간에 만든 사람에 뭐가 들어가 있죠? 해석이나 관점이 들어갔어. 자기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렇게 이제 관련된 사실을 뽑아가지고 편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 편견이나 의도적 왜곡된 역사 사실이 들어가기도 해요.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인 애. 이 때문에 항상 뭐가 필요하죠? 사료의 진위나 신뢰성을 비판해야 돼. 그래서 사료 비판 과정이 필요하다. 진위나 신뢰성 가지고 비판해야 된다. 예, 사료의 진위는 이 사료가 실제 그 당시 쓰여진 거나 이걸 외적 비판이라고 하죠. 신뢰성은 쓰여졌다고 해도 그 사료에 만든 사람의 의도, 그 다음에 의도나 그 역량 등등을 고려해서 신뢰성이 있느냐 이거는 뭐예요? 내적 비판이죠. 그러니까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 이 사료 비판 과정은 나중에 파란책 때 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후에 진행된다. 교재를 사료 활용할 때도 사료의 이와 같은 성격. 이와 같은 성격 뭘까? 이해는 아까 이것처럼 뭐죠? 그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사료 내용이 있는 것보다는 편집하고 해석되고 그 다음 해석이나 관점이 들어가는 거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역사가가 이제 역사 기록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역사 교사라는 사람도 역사 교사도 나름대로 뭐예요? 역사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도 어떤 교사는 뭐냐면 A를 중요시 있고 어떤 교사는 B라는 걸 더 중요시 있고요. 또 어떤 교사는 똑같은 사건이라도 A 관점을 선택한 반면에 또 교사는 B 관점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료 선택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사인식이나 관점이 작용된다.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더라도 사료에 따라서 표현이 또 달려요. 예, 이것도. 심지어 사료 내용 자체가 다르거나 정반대의 견해도 있고요. 이 때문에 역사적 사실도 역사적 사실은 해석이나 평가가 놓고 논쟁이 난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는 예를 든 게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요거는 이제 뭘 예를 들었냐면 그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더라도 사료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하는 거. 요거와 이제 연결된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삼국사기에 보면 내문왕과 관련된 지정왕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게 있어요. 왕은 몸집이 크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나다. 나름대로 합리적이죠. 지금도 현대인도 공감할 수 있죠. 근데 삼국유사에 보면 왕의 은경의 길이가 1척 5촌이고 배우자의 어깨에서 사자를 3대 보내 구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구하다가 뭐냐면 똥 크기 보고 이제 구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요 부분은 팩트지만 여기 부분은 팩트에다가 뭐가 가장이 플러스 되는 거죠. 판타지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삼국사와 삼국유사 중에 삼국사는 사료 가치가 있고 삼국유사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없어. 왜냐면 팩트 측면, 있는 사실 측면에서는 삼국사기가 오히려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삼국유사는 뭐가 맞냐면 왕이라는 인식 그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왕은 이렇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당시의 관념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든 드라마, 영화 이런 등등은 솔직히 팩트는 아니죠. 맨날 드라마에 보면 재벌도 나오잖아. 근데 재벌도 뭐 볼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없죠.
근데 왜 재벌들이 많이 나왔냐? 그건 알 수 있는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이 뭘 알 수 있다? 재벌에 대한 예증과 동경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팩트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뭐야?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뭐냐면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사유 방식, 멘탈 구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알려면 삼국사기보다는 뭘 알아야 된다? 삼국유사를 알아야 돼요. 나한테 표현 방식이 있는 거야. 자, 하여튼 이렇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도 똑같은 지중환과 관련된 인물을 얘기할 때도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자, 같은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놓고 보다도 서술에 또 차이가 있어요. 평가도 차이가 앞부분에 얘기하면 뭐 그 당 십자군 전쟁이 보는 관점에서 유럽과 이스라엘 기록에도 크게 볼 수 있고 십자군 전쟁을 그 다음 몽골의 저항은 삼별초에 대한 평가도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삼별초에 대해서 뭐 좋게 평가한 사람은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 항일 어떤 투쟁을 했다. 아니 항일한다. 항蒙 투쟁을 했다. 근데 삼별초에서 투쟁한 거에 대해서 민족보다는 예전에 얘들이 이제 지배층 이동이었고 시다발이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만약에 항복할 경우에는 탄압받고 죽을 수 있으니까 또 자기의 이해관계, 기득권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항복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조선 중종 때 대표 사립으로 개혁 정치를 주관했던 조광조에 대한 평가도 엇갈릴 수 있고요. 요번에 조광조 나왔죠, 시험 문제에. 자, 임진왜란 때 이제 구국의 영웅이었던 이순신의 평가도 선조실록과 징빙용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 선조실록은 누구의 입장을 쓴 거죠? 누구의 동선에 따라 쓴 거예요? 선조의 동선에 따라 쓴 거죠. 그냥 사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사관의 평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이 많이 걸려있죠? 선조. 그러니까 선조는 이순신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비판적이잖아.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선조는 이순신에 대해서 뭔가 겸재심리 비판적이지만 선조가 선택한 인물 중에 타고난 선택이 뭐였냐면 이순신을 발탁하는. 이순신이 거의 정육품 7품밖에 안 됐는데 등급돼갖고 전라 자수형으로 꼽힌 사람이 선조였어요. 예. 거기까지 선조의 판단이 옳았어.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니었죠. 예. 근데 유성룡의 진비룡은 그 이순신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했어요. 왜? 유성룡이 그러니까 이순신의 형이 그 유성룡하고 이제 친구예요. 그 이순신을 추천했던 사람도 유성룡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똑같은 인물에 대해서 달리 평가를 하고 있죠, 지금. 기록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사료의 기록이나 평가가 엇갈린 경우, 어떤 사료를 중시하냐, 어떤 역사 인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교사도 그 자신의 역사 인식이 들어맞거나 미리 정해진 수홍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사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료 선택을 할 때 서로 모순되거나 관점을 달리하거나 등등등 해석을 이렇게 할 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면 교사에 뭐가 필요할까요? 전문적인 역사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네. 전문적인 역사 지식이 없으면 뭐냐면 제대로 어떤 사료 선택이라든지 비판, 해석,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이런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출처를 볼게요. 두 번째. 자, 사료 출처를 보면 여기 교과서 사료, 인쇄된 편집된 사료, 원래의 모습 그대로 이제 그 뭐냐면 재생된 사료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교과서에 있는 사료죠. 그래서 교과서가 이제 설명 테스트 위주에 벗어나 자유식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강해지면서 역사 교과서도 사료에 많이 실려있다.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선 사료를 제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거나 탐구하는 활동이 많아졌다. 그래서 교과서 안에 사료가 단순히 보조자료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본문 내용을 대체하거나 주요 학습 역할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쇄되고 편집된 사료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사료집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임용 공부할 때 보시는 그 뭐냐면 사료인들 아시아사 이런 것들, 동아시아사, 세계사 사료집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이거 교과서에서 이제 뭐냐면 또 모아서 또 배포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 사료인들 아시아사하고 그러니까 동아시아사, 그러니까 사료인들 동아시아사하고 아시아사는 다른 거고, 그다음 세계사 그 사료집이 있는데 제가 올려놨어요. 거기 못 찾더라고요. 저 자료가 많아서. 혹시 필요한 분도 있으면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사료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중요한 사료들을 함께 모아놓고 있어서 교사가 각종 사료를 찾는데 시간이나 노력을 절약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재생한 사료들. 되게 모형물이죠. 항용사 구축목탑, 그래서 강개토 대형 비문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더 추가하려면 원형 그대로의 사료들. 그래서 원고, 예물건, 그림, 유물. 근데 이런 것들은 제게 이제 어디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장 학습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 가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가지 유형을 나눴다. 그래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교과서 사료 이제 이용 추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예전에는 뭐 공식 기록만 이용했는데 근래 들어와서 뭐 상소문, 보고서, 재판, 재산 분할 기록. 이 재산 분할 기록을 좀 어렵게 해서 무슨 거라고 할까요? 분재기라고 하죠. 분재기. 이것도 생활사 연구하는데 상당히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그 조선시대 때 뭐 여성과 남성이 뭐 재산을 상속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전에는 반땅하고 근데 그 이후에는 반땅이 아니라 n분의 1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여자한테 주고 남자는 많이 갖고 적정자는 이런 것도 이제 분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료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알 수 있고 사회사 문화사 생활에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사료의 활용을 볼게요. 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는 이제 사료의 활용 부분인데 앞부분은 좀 약간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 없고 그 미국의 역사학회가 어떻고 그 다음에 영국의 역사학회에서 어떻게 사료 활용했는가 이런 내용들만 줄줄 적어놨어. 그리고 이제 사료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 교육학 과정에서 무슨 교육 과정하고 관련됐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관련됐다. 근데 이건 나올 건 없고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이거 쭉쭉 넘어가서 자 여기 이제 보면 특기부터 나와. 특기 여기부터. 그러니까 특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나까지 있죠. 여기 보이시죠? 특기부터 그러나까지 이게 뭐냐면 사료 학습을 이용할 때 장점. 사료 학습을 이용할 때 장점이 나와요. 유용점. 두 가지 좀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언급했던 파란 책에 있는 거 있죠? 세네 가지 그와 같이 한 두세 가지는 외워두세요. 두 가지 쓰라고 나올 수 있는데 여분 하나 남겨둬야 될 거 아니야. 이점 올 수 있으니까. 자 보면 첫 번째로 사료학습 장점 보면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를 달리하거나 다른 역사인식을 보이는 사료를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의 역사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유용하다? 비교학습이 유용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사료학습은 동일한 내용을 지루하게 반복되는 걸 방지하고 역사의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가짐으로써 개방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걸 방지하고 그 다음에 개방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런가요? 근데 왜 애들 더 지루하던데? 사료학습 보여주면? 자,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뭐 외워둬야지 우리가 토시를 달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죠. 이번에 기출문제. 사료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료 선정 부분이거든요. 적절한 사료 선택을 했다. 그래서 요번에 기출문제 나오면 적절한 사료 선택 방법을 제시해라. 이 말이 나와. 그러니까 사료 선택 기준이 나오는데 적절한 말이 나오니까 이건 노란 책보다는 어디에 기반을 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녹색 책 기반을 둘 수 있죠. 그래서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어느 책에 어떻게 기반을 뒀는지는 다 알 수 있어. 근데 요번에 평가 기준이 거의 스무스하게 했기 때문에 물체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노란 책 쓰거나 여기 녹색 책 다 맞게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사료학습의 이제 선정 기준을 보면 노란 책은 많이 겹치지만 일단 첫 번째 학습 내용과 관련이 깊어야 된다. 그래서 학습까지는 문제 해결에 알맞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맞죠? 예를 들어 뭐 훈육십조를 성종시대 때 하면 사용하면 이게 돼요? 안 되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 두 번째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인식을 도움을 주거나 그다음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객관적 인식을 한다고 해서, 일본서기,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하면, 이거는 안 맞는 거지. 예. 그 다음에, 학생의 능력이나 발달 단계 맞아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분석, 해석 등의 활동하기가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사람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교재나, 접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거나, 그 다음에, 그 분석 해석할 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사료. 이런 것들. 울진 봉평비, 그런 것들. 뭐 울진 봉평비 한다고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애들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배제시키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를 선택한다. 학습 주제나 사료 내용과 관련 있거나 거기에 포함된 여러 역사적 사실을 다룬 내용을 맞을 수 있다. 이게 학습 주제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 주제. 뭐 강개토대왕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실을 담고 있죠. 일단 그 앞부분에는 강개토대왕의 어떤 그 고구려의 어떤 이제 건국신화 그게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강개토대왕의 정복 기사들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개토대왕 이제 할 때 태왕을 만든 수묘인제도 이런 것들. 한 가지 사료 속에서 여러 가지를 뭐냐면 추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사료 내용을 믿을 수 있는 이건 뭐냐면 뭐랄까 그 신뢰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기 작자 출처가 분명할 신뢰성 확인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그 조선사 편찬 이용해서 만든 조선사 그거 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공부할 수는 없죠. 예, 이건 뭐가 없는 거야? 신뢰성이 없는 거야 이거는. 왜? 의도가 뻔하거든. 왜 의도가 뻔해요? 신민사관을 뭐냐면 널리 유포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조선사도 보긴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사 교수들이 사료 지문을 많이 봐요. 사료는 되게 많이 모아놨거든요, 애들이. 네. 근데 요거는 좀 신뢰성이 없어요. 자, 번역된 사료. 번역 내용이 정확한데 대부분은 근현대사 사료 아니면 다 번역된 사료 보시면 돼요. 현대사 아니면. 그래서 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맥락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면 번역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번역된 사료라도 현대인들의 수준에 맞게, 애들 수준에 맞게 번역을 했어야 돼. 한글로만 번역했다가 다 번역된 사료가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국 국제 아시죠? 그 대한국 국제 보면 되게 간단하게 첫째는 뭐하고, 둘째는 뭐하고. 근데 원본을 읽어보면 상당히 내용이 어려워. 그래서 그 원본 내용이 예전에 이제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만민공법 그 관련된 문제 보시면 그게 있어요. 원문 내용이 나와. 그리고 뿌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 사료에 있는 대한국 국제하고 달라. 똑같은 번역본인데도. 그건 왜 그러냐면 얘들 수준에 맞춰서 번역한 거야. 그래서 맞춰서 번역한 거야. 그래갖고, 이런 것들 항상 염두에 두고 교과서 사료를 접근하셔야지, 교과서 사료가, 기준을 가지고 역사 사실 판단해서 안 돼요. 예. 교과서 사료는 상당히 단순화시키고 많이 좀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이.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사료학습의 문제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기출에 2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문제점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갖고 그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자, 학생들이 사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사료들은 자료 사용하면서 학생의 탐구 활동을 하는데 힘들어지며 수업에도 흥미를 느끼기 쉽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글로 되어 있지 않고 원문 그대로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사료 한문을 제시한다든지 서양사 같은 영어나 라틴어로 제시한다든지 고대사는 라틴어로 적혀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 애들이 알아듣겠어요? 지금 우리 영어 원문사료, 한문 원문사료 나오면 후들들 거지잖아요. 지금 오늘 요번 연도에도 기출 2문제 나왔잖아. 그 평준서에 있는 나온 사료 그거 어떻게 후들 거졌죠? 근데 애들 입장일 때 이건 어떻게 읽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번역된 것들도 한국사 사료 한자식 포기들. 예를 들어 만민공법, 대한국 국제 이런 것들 원문 한자 표현해도 되게 어렵죠. 그런 사료들은 그 다음에 세계사 사료 같은 경우에 번역된 어색한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료들은 대부분 학자들이 읽으라고 본 거지 애들용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사료 원문 그대로나 아니면 번역된 사료도
좀 한자식 포기가 많거나, 그 다음에 앞뒤가 좀 문맥이 좀 약간 매끄럽지 못한 거, 이런 걸 할 때는 교사가 어떻게 되세요? 교사가 내용을 검토해서 학생 수준에 적합하도록 표현을 바꾸며 편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거,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해결 방안.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사료가 역사적 사실 압축적 설명 서술하구나. 그다음 비유적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러한 사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왜 그 당시엔 당연한 얘기인데 후대 사람도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미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임용고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얘기 이제 사료를 봐가지고 보고 검토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이해하겠어요? 똑같은 글자를 읽더라도 이해를 못해. 왜 그럴까요? 임용고시를 아나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인 거지. 마찬가지로 애들도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료 읽을 줄 알아. 한글로 번역됐으면.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그 고려나 조선시대에 대한 배경 지식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배경 지식을 없기 때문에 이 문제점 해결해서 어떻게 사료수의 교사가 추가 설명을 단다거나 다른 관련 자료를 함께 읽는 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해결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 해결점이 각각 있죠. 그래서 사료학습을 할 때 어떻게 교사가 어떤 점을 유의할 점인가 두 가지 문제점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두 가지 또 제시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활용 방안에서 이제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는 강의 수업을 한다. 근데 강의식은 안 나오겠죠? 일단. 그러면 당연히 뭐와 연결되죠? 탐구시 수업. 그래서 탐구시 수업은 항상 사료학습에 연결된다고 했죠? 탐구, 그 다음에 사료, 지식의 과정은 3일체예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하고, 그래서 지식의 생성 과정, 사료를 통해서 직접 뭐냐면 지식의 생성 과정을 익히면서 학습 내용을 구조하고 지식 정보사의 담론을 확대해야 되겠다 등등 해가지고 지식의 연구 과정을 뭐 사료를 통해서 생성 과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의 연구 과정을 따라볼 수 있고 등등등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넘어가고 자 뭘 보냐면 다음 주에 넘어가서 여기는 사료를 읽을 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죠. 뭘 해야 되죠? 비판적 읽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때 이제 학생들이 역사 교재를 비판적 읽기로 한다. 그래서 비판적 읽기와 관련된 뭐가 나오면 학습 모형이 나와요. 이게 여기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게 나올 수가 있어. 딱딱 떨어지거든. 이 부분이. 그래서 비판적 읽기의 어떤 수업 모형이 나오고요. 그때 이제 또 두 번째는 뒷부분에 그 수업을 이제 활용할 때 능력을 어떻게 이제 할까 교사의 역할 같은 것들 이렇게 뒤에 부분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비판적 읽기와 관련된 이제 수업 모형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비판적 읽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의문은 새로운 역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한 사료 탐구와 연결된다. 자, 비판적 읽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달리 설명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서술할 수 있는 사료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 비판적 역사 읽기는 여기에서 단계가 나오죠. 요 밑에 있는 단계보다는 이제 요걸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요 탐구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 일단은 요거 이제 볼게요. 자, 비판적 역사 읽기는 새로운 역사 지식을 생성하며 가설을 세우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이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 가설을 관련된 사료 수집 및 사료 해석 단계. 그래서 여기가 사료 수집 단계, 사료 해석 단계는 또 세 번째죠. 그러니까 가설 세우는 단계, 그걸 또 사료 수집하는 단계, 사료 해석 단계 3단계 나올 수 있어요. 예. 자, 그 사료 수집 단계가 이제 나오죠. 사료 수집 단계 여기 두 번째 연결돼서 자, 사료 수집 단계는 학생들 역사 탐구 경험 정도에 따라서 달리 구성되어야 된다. 자, 만약에 역사 탐구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관련 사료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사료들 교사가 직접 제시해야 된다. 예, 당연한 거죠. 그 예를 들어갖고 뭐 초기 국가와 관련된 것들 이제 연구 과제를 던졌어. 근데 탐구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 일단 어디에서 걸리겠어요? 어떤 사료를 찾을 건가부터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직접 제시할 수도 있고 관련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뭐와 연결돼요? 사료 해석과 관련된 거죠. 사료 해석. 자, 그 사료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의 내적 논리가 정확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출처가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해서 통해서 사료 내용에 관한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다. 요거는 일종의 뭐가 필요할까? 내적 비판. 사료 분석 부분의 내적 비판이나 그 다음에 또 아까의 출처 확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교차 분석 있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3단계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료 수집 단계에서 뭐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사료 해석 단계에서 뭐 해야 되냐, 이거 물어볼 수 있어.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149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그 여기 보면 수업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있는데, 자, 수업을 이제 비판적 읽기와 쓰기 이제 수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를 보면 더구나부터 볼게요. 더구나 그 앞부분 각자 읽어보시고, 자, 사료를 이제 할 때 선행 조건이 있어. 이걸 이제 여기까지 얘기야. 여기에서 구성할 수 있때까지 이제 그 사료를 학습할 때 선행 조건들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수업을 이제 활용하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훈련하거나 사료 학습 활용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활용할 때 능력을 단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활용 방법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갑자기 모르는 애들한테 어렵게 이제 너 하면 안 되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 사료 활용 방법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문맥 볼 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요컨대 사료 본질, 사료 비판, 사료 해석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업이 선행되어야 학생도 교사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사료를 활용하여 역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교사가 이렇게 이제 전제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래서 사료 학습을 이용할 때, 그리고 비판적 읽기와 쓰기, 비판 읽기 그 관련된 사료 학습 진행할 때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두세 가지는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료를 비판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검토할 점, 사료 학습을 할 때 검토할 측면을 지도해야 된다. 이 교사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료의 본질은 교사가 선택하고 조직한 몇 개의 사료와 질문 구성된 학습 활동이나 사료들을 교재, 책들, 문답식 수업을 통해서만 가르칠 수 있다. 교사의 역할. 세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학생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 어디에 대한 교사의 역할이에요? 이 전제 조건을, 선행 조건을 충족하게 한 교사의 역할 세 가지를 지금 적어놨고 있어요. 이거 암기해 두셔야겠죠? 교사의 역할 같은 거 물어보니까. 자, 그러므로 모든 사료 학습이 사료의 수집에 시작되거나 사료 비판 과정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그 가르치는 사고 방법이나 탐구 기능을 중심으로 사료를 활용하는 수업도 가능하다 등등 해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정리해서 보면 지금 되게 많이 이제 설명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다 읽기는 여러분들 벅찰 거 아니야. 사료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료 선택할 때는 어떤 편집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어떤 인식, 그다음 교사의 어떤 역사 인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 사료 출처 부분 있죠? 그 네 가지 있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갖고 네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 활용 부분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뒷장을 넣어서 그 앞에, 사료를 이용할 때 어떤 유형점이 있는가? 그 145페이지 있죠?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료 선택 기준 있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넘어가서 사료학습할 때 문제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있죠. 요거 그래서 146페이지에서 있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보면 비판적 읽기 단계 있죠. 요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그 사료화 활용할 때 이제 그 교사의 역할, 전제 조건, 선행 조건,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한번 사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볼 게 역사 연표와 지도예요. 역사 연표 지도. 이 역사 연표와 지도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객관식 때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주관식 때는 안 나오더라고. 그때 14년도에 딱 한 번 나오고, 연표, 가족연표인가, 나이연표인가 그거 나오고, 그 후는 깜깜무소식이야. 15, 16, 17, 18. 요번에 19, 20년이죠. 이제 거의 4년 동안 깜깜무소식인데, 한번 나올 때 됐어. 내러티브가 갑자기 나온 것처럼. 얘도 나올 때가 됐어, 지금.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것도 파란 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녹색 책을 이제,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는 게 낫겠죠. 자, 파란 책은 이제 몇 페이지에 있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잠깐만요. 원래는 교과서 이전에 좀 봐야 되는데, 요게 148페이지에 있어요. 시각자료 부분에 있어. 역사 지도하고 연표, 이게 있는데, 일단은, 148페이지 펴보세요. 자, 먼저 볼게 역사 지도죠. 자, 여기 보면 지도는 크게 지질도, 지형도 같은 자연상을 공간에 표시할 수 있는 자연지도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인문적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인문지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예. 그래서 있는데, 요 뒤에는 뭐 자연지도와 인문지도 이렇게 등등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읽지 마시고, 이거는 어디에 이제 있냐면 녹색책 있죠? 나중에 제가 이제 녹색책에 보면 자연지도하고 인문지의 차이점이 있어. 요걸 좀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역사지도의 그 기능, 요것만 보면 돼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암기해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지휘적 파악하기 위한 지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움직임을 활발한 지역을 표시한 지도. 지역 같은 거 필렌체, 그 밀라노 어디에 있는 위치는 파악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흥화진. 흥화진은 어디 있죠? 요번에 흥화진 전투 나왔잖아. 흥화진이 어디 있어요? 흥화진이 여기 강동 육주에 있어요. 강동 육주 중에 하나가 흥화진이야. 그래서 거단족들이 항상 2차 이후부터 침입할 때 꼭 맞붙은 전투가 흥화진이야. 그래서 흥화진 전투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4-5 군데 흥화진 전투가 있어요. 2차, 3차에 걸어서. 예. 그래서 이제 흥화진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요번에 이제 잘못 착각한 그 기주 대첩원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기주도. 그것도 강동 육주 부분에 있는 거야. 예. 근데 좀 위치가 달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의 시간적 변화를 개통적으로 파악하는 거. 그 독일의 영토 변천 과정. 이런 것보다는 이게 이제 녹색책에 있는 것처럼 6.25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전선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임시화된 전선도, 이런 것들. 자, 셋째는 역사적 사실의 해석이 유용한 지도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의 인종공포도에 표시된 지도가 하는데, 인종공포도의 경우에는 유럽의 언어, 풍습의 차이, 그리고 국가의 등장과 통일 과정도 이해하는 자료가 있다. 그래서 역사 지도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역사 지도의 단계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고 역사 사고를 활용할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근데 이 세 번째 유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그 녹색책과 비슷해요. 녹색책 유형에서 활용해서 비슷한데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그 세 번째 유형이 좀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 역사적 사실 해석에 유형된 지도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한 지도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관계를 파악해 역사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겹치긴 하고 약간 있지만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녹색책 기준을 외워두시면 되냐. 한 지도에 통해서
역사적 사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똑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역사지도는 동시대 역사지도는 동시대 역사 지역의 공간을 비교하여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다. 여기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지도의 유용점. 그래서 역사학습에서 역사지도를 이용할 때 어떤 유용점이 있는가? 이걸 이제 주저리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지도는 동시대 역사지도의 지역의 공간을 비교하여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한 역사지도를 통해 시간적 변동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나 상황을 표시한 역사지도는 입체적 역사 이해가 가능하며 역사지리의 지리적으로 어떻게 이동한 걸 상상적 이해를 유도할 수 있다. 이거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거지만 하여튼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역사지도 활용하면 그 동학농민 전개 과정에 대해 역사 공간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있고 그다음 역사지도를 이용할 때 바람직한 점 여기까지 있죠. 바람직한 학습 방법은 잘 조직된 역사지도를 보는 것만 아니라 학생 수도 역사 사실을 지도상에 표현하도록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백지도 있죠, 백지도. 예. 아무것도 그림 그 지도 형태만 있고 그 지도 내용은 어떻게 채우는 거예요? 학생 수도 채우는 나가는 형태가 백지도잖아요. 예, 그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긴 안 나와 있지만 그 녹색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가제형 지도도 있고 백지도도 있고 그 내용이 있거든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부분은 장점 두세 가지가 있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역사지도 활용 부분에서 세 가지,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녹색책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녹색책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 녹색책 내용은 이제 보기 전에 좀 쉴 때가 될 것 같아서, 예. 좀 쉬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몇 분이야? 거의 20분 되니까 35분에 시작할게요.